안녕하세요. 요즘 기업들이 1분기 실적이 슬슬 발표되고 있죠. 지금 어떤 기업을 꼭 매수하지 않더라도 팔로업 하면서 공부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입니다. 내가 그동안 봐왔던 기업들이 이 와중에 1분기 실적을 어떻게 내고 있는지, 방어력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죠. 그래서 공부에 도움이 되고자 그간 영업적인 이야기나 BM, 해자, 경영진 이야기 등을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재무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너무 재무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재무가 왜 중요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야기 드리는 것들은 제가 회계사도 아니고 우리가 회계사만큼 알 필요도 없으니까 막 어렵고 특이한 계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것은 아니고요. 제가 공부하고 많은 케이스들을 보면서 느낀 것들과 경험적인 것들을 그 상식선에서 이야기 드려볼까 합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아마. 편하고 쉬운 이야기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가 결국 왜 플랫폼 업체들, 영업 레버리지가 나오는 가벼운 업체들이 유리한지까지 연결이 되니까 재무의 그 지엽적인 숫자 말고 스토리텔링에 중점을 두고 들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분 내외로 이야기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기업에 대해서 큰 고민을 하지 않거나 피상적인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 대부분 이런 흐름을 따라갈 겁니다. 누구 블로그나 리포트에서 종목을 보고 왠지 좋아 보이고 단단해 보이는 느낌을 받으면 기존에 이익이 잘 나왔는지 한번 체크하고 PBR 체크, PER 체크, 퍼랑 PBR이 굉장히 낮네? 오케이 확인, 매수 이러면서 마음속으로는 퍼랑 PBR이 어느 정도 하니까 내가 싸게 잘 샀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퍼나 PBR 기준으로 얼마면 적당하냐 하는 질문이 예전 영상들에도 계속 달리는 것을 보면 많은 분들이 이 숫자를 보고 투자 판단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막 전부 틀렸다 이런 말은 할 수 없습니다. 케이스마다 다를 것이니까요. 근데 통상적으로 저런 저퍼, 저 PBR 종목이 걸려 나오게 되면, 특히 저 PBR 종목이 걸리게 되면 높은 확률로 설비 같은 유형 자산을 잔뜩 보유한 회사일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설비를 잔뜩 갖고 있는 회사들은 중후장대 업종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건 당연하겠죠. 우리나라 업체의 상당 부분이 중후장대에 속해 있고 우리나라 수출과 경제를 책임지는 산업 상당 부분이 중후장대 부분이니까 이 업종에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분명히 그 안에서 업체 간 경쟁력 격차가 존재하니까요. 그래서 영업적인 부분을 체크를 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영업적인 것 외에 지금 시점에서는 재무적인 부분, 특히 부채 부분을 꼭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죠. 차입금 봐라. 부채 비율,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액 높으면 안 좋다. 끝.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그렇게만 생각하면 투자 아이디어 확장이 조금 제한적이고 지금 시점에 그런 기업들이 왜 안 좋은지 배경을 생각해보고 그런 배경을 투자와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중후장대 쪽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투자하는 업체들이 시설 투자를 굉장히 빈번하게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공시만 보더라도. 그리고 그런 시설 투자에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미 차입금이 많은 기업이 있을 것이고 돈이 많아도 차입을 끌어서 쓰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요. 설비 투자한다고 하면 시장에서 대부분 호재라고 인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아마 투자자 대부분은 지금 굉장히 저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입금을 끌어다 투자하는 기업들이 유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이자 비용만 충분히 감당할 정도가 되면 아주 싼 자금 끌어다가 투자해서 이익을 뽑으면 되니까요. 레버리지 효과로. 그래서 지금 재무제표를 되게 등한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에는 저런 것들이 굉장히 큰 착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 특히 시설 투자가 빈번하게 필요한 중후장대 업종에서 각 업체 간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투자자라면 이 점을 꼭 생각해서 투자에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의 변화는 안 보일지 몰라도 분명히 엄청나게 격차가 벌어질 거예요. 자, 중후장대 업종, 그러니까 철강, 화학, 조선, 자동차, 플랜트, 정유 이런 업종 산업을 보시면 사이클이 있잖아요. 이 시설 투자라는 게 한 달 만에 뚝딱 해버리는 게 아니고 공장 건물을 사고 기계나 설비 들여오고 시운전하고 본격 가동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과 돈이 들어가요. 그러면 투자 선택을 할 시점의 시장 상황이랑 이 설비가 가동될 시점의 상황이 상당히 차이가 나게 되기도 하고요. 설비 투자란 것이 대부분 생산량을 늘려서 규모의 경제를 얻기 위한 투자이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피할 수 없이 초과 공급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특히 업체들이 설비 투자를 결정하는 시점을 잘 생각해 보시면
업황이 막 작살나서 걸레가 됐는데 투자를 대규모로 결정하는 기업은 잘 없잖아요. 대부분 업황이 빵빵 잘 나갈 때 높은 기업 신용 등급을 가지고 차입이든 채권이든 찍어서 돈 조달해서 시설 투자를 팍팍 합니다. 선두주자가 그러고 치고 나가면 후발주자가 안 따라가면 도태되어 버리기 때문에 좋은 업황을 등에 업고 차입받아서 따라가죠. 그래서 업황이 한창 좋을 때 증설을 확확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초과 공급이 나오고, 초과 공급이 나오니까 제품 가격이 낮아지고, 업체들 수익성이 낮아지고, 수익성이 낮아지니까 투자 여력이 줄어들어서 투자도 안 하는 다운 사이클이 시작되죠. 근데 다운 사이클이 되면 제품 가격이 낮아지니까 수요는 차츰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서서히 수요 공급이 맞아가다가 수요가 강해지는 순간 쇼티지가 나고 초과 수요로 업황이 급격히 좋아지면서 설비 투자 해놓은 업체들이 이익을 쭉쭉 빨아가고 다시 설비 투자를 시작하고요. 물론 다른 케이스도 많겠지만 지금 같은 외부 이벤트가 없으면 대략적으로 이런 흐름을 따라갑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완성차 메이커가 해외 진출할 때 따라가기 위한 공장 투자, 해외 투자가 필요할 것이고요. 이게 설비 투자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금리의 유동성이 무지막지하게 풀리니까 이런 중소장대 업체들이 이자 비용 부담이 낮아서 시설 투자 부담이나 재무 부담이 한결 덜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굳이 이렇게 장황하게 말하는 이유가 저 흐름 안에서 기업들이 크게 보면 부자와 가난뱅이처럼 흐름이 나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그리고 그 흐름을 이해해야 다른 투자에 적용하기가 쉬워져요. 자, 유동성이 풀렸으니 은행은 대출해줄 돈이 많잖아요. 이번에 특별자금 지원도 있고 정부가 막 수십조씩 풀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필요한 아무 기업한테 골고루 똑같이 돌아갈까요? 똑같은 조건으로? 은행은 땅 파서 장사하는 게 아니죠. 시중은행들 보면 예금한 사람들 돈으로 장사하잖아요. 예금한 사람이나 채권을 산 사람 돈을 날리면 안 되기 때문에 심사라는 것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업체 간 극명한 온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1,000억 정도 현금으로 들고 있는 우량 자동차 부품사 중견기업 사장이라고 해볼게요.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번에 내가 납품하는 가상의 A라는 완성체 업체가 아프리카 자동차 시장에 대규모로 투자를 하고 진출한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래 부품사한테 따라 나오라고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600억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나한테는 옵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돈으로 하든지 아니면 금융시장에서 조달 비용이 워낙 싸니까 차입이나 회사채 발행으로 조달을 하든지 선택권이 있죠. 이 기업은 우량 기업이고 차입금도 별로 없고 현금을 1,000억 깔고 있으니까 당연히 신용등급도 좋고, 금융권에서는 이 기업한테 돈을 대출했을 경우 돈 날릴 위험도 적기 때문에 돈을 엄청 주고 싶어 해요. 내 돈 좀 빌려가라고 줄 선 사람이 동네에 뭐 세 바퀴 돌고도 남을 정도죠. 당연히 경쟁이 일어나고 금리도 더 싸지고 한도도 늘어나요. 조건이 엄청 좋아요. 나는 그거 보고 입맛에 맞는 거 선택해서 쓰고 시설 투자를 하면서 내 돈 1,000억은 그냥 지켜도 되고, 조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가리 시키고 내 돈 쓰면 됩니다. 근데 내 경쟁사인 B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이거저거 잦은 투자로 차입금이 좀 많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회사는 지금 당장은 이익은 잘 내고 있는데 차입금이 많아서 이자 비용이 많고,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영업이익보다 한참 낮아요. 차입이 많으니까 재무구조도 그닥 좋지는 않고 당연히 신용등급도 앞서 말한 내 회사보다는 조금 여리하겠죠. 이 와중에 완성차 A사가 해외에 진출한다고 따라오려면 따라오래요. 이거 당연히 따라가야겠죠. 안 따라가면 그쪽 매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당장 돈이 없으니까 차입을 해야 됩니다. 은행에 가니까 대출 자원이 많아서 주긴 주는데 은행 태도가 썩 적극적이진 않아요. 한도도 짜고 금리도 높아요. 여기서 금리 높은 건 그냥 당연한 거예요. 아시죠? 등급 따라 금리가 가게 되죠. 은행이 무슨 양아치라서 금리가 높은 게 아니에요. 은행 태도가 뜨뜻미지근하니까 돈 주겠다는 금융기관도 많지 않고, 조건도 뭐 쓰려면 쓰고 아니면 말아라 정도예요. 당연히 업체에 불리하겠죠. 어쨌든 이 회사는 차입을 해서 시설 투자를 하긴 해요. 이 시점에서 이 두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면 당연히 앞에 현금 1,000억 가진 회사가 좋고 뒤에 겨우 차입한 회사는 안 좋아요. 주가도 정상적이라면 앞에 회사가 프리미엄을 받고 뒤에 회사가 디스카운트를 받겠죠. 그래서 뒤 회사가 저 PBR일 확률도 더 높고요. 여기서 그냥 업황이 잘 돌아가고 돈을 그냥저냥 잘 벌면 전자와 후자 회사 둘 다 같은 섹터로 묶여서 어쨌든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상승을 해요. 후자도 차입금이 많지만 상환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같이 돌발 변수가 생겼을 때 발생합니다. 실적만 보면 전자와 후자 전부 다 박살났을 거예요. 자동차 부품 생산해서 외계인한테 파는 게 아니니까 전방 산업 깨지면 당연히 깨지죠. 다 알아요, 그건.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앞에 회사는 1,000억을 깔고 있었고 차입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간을 거뜬히 이겨내요.
오히려 여기서 공격적인 투자로 점유율을 높일 수도 있고 원청사인 완성차 업체에 좋은 인상을 줄 수도 있어요. 봐라, 난 이거 거뜬해. 옆에 찐따들이랑 달라. 저 찐따 망하면 어떡하려고 저기에 물량을 저렇게 많이 주냐? 그거 나한테 줘. 이런 어필도 가능하죠. 근데 차입이 많았던 회사는 사정이 이렇지 않아요. 물론 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 시국에 국가가 나서서 만기 연장을 해주고 있고 죽지 않을 정도로 금융 공급을 해주니까요. 근데 딱 거기까지예요. 추가 투자나 제품 개발 여력, 좋은 인재를 스카우트할 여력이 없겠죠. 심지어 사내에 있던 일 잘하는 사람도 불안해서 경쟁사로 이직할 수 있고요. 투자자들은 두 회사 모두 분기 실적 보고 대규모 적자 난 것만 보고 업황이 안 좋다고만 생각하겠지만 재무제표에서 체력이 다른 회사는 위기를 지나면서 격차가 극심하게 벌어집니다. 그냥 분기 실적과 업황만 보면 이런 차이는 실감이 안 나요. 제가 자동차 업종을 예로 들었지만 철강, 화학, 정유 등등 뭐 다 똑같습니다. 재무에 익숙하지 않은 투자자들은 이런 것이 잘 안 보이죠. 가랑비에 옷 젖듯 양극화가 벌어지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특징입니다. 이런 스토리 때문에 재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투자하는 회사가 망할까봐 보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망하는 회사 거르려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런 스토리가 기업의 차입 규모, 장단기 차입금 비율, 부채 비율, 이자 보상 배율, 차입 금리, 차입 수단, 총 차입금 대 에비타 비율, 재고자산 회전율, 매출채권 회전율 등등 수많은 숫자에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재무제표의 숫자만 보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전체 스토리와 영업적인 상황과 결합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맨날 돈 벌어서 설비 투자에 때려박는 기업을 기피한다고 하는 이유도 재무적, 영업적으로 저런 사이클을 선호하지 않고 저 같은 초보자들이 이런 재무 상황까지 전반적으로 전부 다 보고 향후 전망과 움직임, 기업의 미래를 한 번에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런 설비를 깔거나 시설 투자를 하는 기업들은 결국 사람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동화가 아무리 되어 있다고 해도 중무장대 쪽은 사람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이 필요하면 고용에 도움이 되니까 국가적으로 육성을 가꾸게 하겠죠. 결국 비용 가지고 개도국 후발주자랑 경쟁이 붙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환경 자체가 돈을 때려박아서 설비 투자를 운명적으로 해야만 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전부 불리한 요인이에요. 그래서 결국 후발주자가 못 따라오게 시설을 고도화해야 하고 확장하거나 기술이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서 영업적으로도 좋지 않고 후발주자와 경쟁도 심한 와중에 금융환경적으로도 차이가 발생하는 지금 제 생각에는 기업한 양극화가 미친 듯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이 중후장대 쪽에 투자하신 분들은 그래서 재무제표를 무조건 보셔야 돼요. 옵션이 아닙니다.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것이라고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 옥석의 기본이 재무제표예요. 장기적으로 돈 벌려면 그 업종에서 승리자를 찾아야 하고 승리자가 되려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체력이 있어야 합니다. 꼭 재무제표를 검토하시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숫자만 볼 게 아니고 스토리랑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재무제표 공부는 이런 짧은 10분짜리, 15분짜리 영상들을 통해서 절대로 체득을 할 수가 없어요. 필요성은 느끼시되 진짜 공부를 할 때는 재무제표 관련한 책들이 있잖아요. 인터넷에 그런 책들 베스트셀러 많아요. 좋은 책들. 그거 한두 권 보시고 실제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시고 분기 실적 나오는 거 보면서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계속 몸으로 익히셔야 됩니다. 절대로 재무제표 같은 것들은 이런 영상 한두 개 본다고 익혀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재무제표를 많이 보셔야 돼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